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서도 봤겠지만 우리 도고동문학과는 그 독일 문화 그리고 독일어학 그리고 독일 지역학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독일어권에 대한 지역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고동문학에 대한 또 매력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우선 도고동문학과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분야가 독일 문학과 독일 어학이 있죠. 근데 독일 문학의 경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괴테나 실러 그리고 헤세, 카프카, 브레히트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작품을 공부함으로써 인생의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나 나름대로의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저는 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학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리던 문학의 이면에는 어학이라는 전공이 있는데 독어학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어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작동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는 언어 또는 외국어 그러면 무슨 외우는 과목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학이라는 과목은 그 언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텐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참 아쉽네요. 네. 네, 독일의 언어 문화와 독일어의 구조가 주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고 독어학 또는 독일 어학의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독일의 언어 문화는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데 독일어에서 명사의 성 또는 뭐 존칭과 소위 말하는 친칭 그러니까는 지나 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뭐색 또는 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독일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교과목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독일어 혹시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두와 지가 있을 때 우리 생각에는 두와 지가 독일어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걸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와 지의 시작은 약 100년 남짓밖에 안 돼요. 역사적으로 한 4, 500년 전에는 두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상대편을 좀 더 높여주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을 때 나하고 다른 상대편의 표현을 위해서 복수의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따지면 이어를 썼죠. 그러니까 나는 혼자지만 당신도 혼자인데 여러 명처럼 느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편을 존칭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18, 19세기 정도 경우에는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상대편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낸 게 상대편을 놓고 3인칭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왕이나 뭐 이런 귀족 같은 분들을 앞에 대놓고 부를 때 직접 너라고 부르지 않고 에어, Z처럼 불렀던 거죠.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세기 들어오면서 그 전후로 그러니까 거의 100년 좀 남짓 된 시기죠. 그때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개를 다 섞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요새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근데 또 먹방만 유행인 게 아니라 여행도 또 많이들 좋아해서 여행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또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되죠. 여행하면서 먹는 프로그램. 그런 것처럼 복수로 상대편을 존칭하고 그 다음에 3인칭으로
상대편을 존칭하는 그런 방법을 섞는 거예요. 그게 복수 3인칭을 가지고 상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오늘날에는 복수 3인칭 지와 존칭의 지를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는 같은 것에서 온 거고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지가 생긴 거죠. 독일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지를 여전히 존칭이라고 부르지 않고 복수 지의 하나의 새로운 용법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독일 언어 문화는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을 좀 더 역사적인 것과 근거해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제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네요.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사실 근데 독일의 구조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적인 건데 예를 들면 그 수업에서는 그 어순 또는 무슨 수동, 소유구문 이런 좀 전문적인 걸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학이 그냥 문법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언어가 굴러가는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만 들게요. 또 전문적인 내용인데 영어의 그 부사들의 어순이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장소와 시간 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독일어의 경우는 시간 장소예요. 하나의 아주 쉬운 문장만 이야기를 드리면 Ich gehe jetzt nach Hause. est가 시간, nach Hause가 장소 또는 방향이죠. 그러니까는 시간과 장소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시간, 장소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영어하고 달리? 사실 부사들의 이런 어순들은 동사하고 밀접할수록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가 기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소가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시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장소가 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니까 독일에 또 다른 어순이 있네요. 부문장 어순이 있죠. 그래서 독일어 부문장에서 동사가 제일 뒤로 가죠. 그러니까 동사가 제일 뒤에 있다는 전제하에 보면 시간, 장소 순에서 그 장소가 더 동사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장소가 동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장소 부사가 뒤로 더 나오는 시간보다 그런 순서를 보이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간과 장소 중에 왜 장소가 동사에 더 가까운가 이거죠. 시간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전제에 있는 거예요. 공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사에 더 긴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소는 동사에 따라서 이동 동사 같으면 이동을 나타내는 부사, 다음에 위치를 나타낸다면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가 긴밀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긴밀한 것들이 가깝게 놓인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건 세계적인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독일어가 동사에 제일 뒤에 있다라는 그런 독일어 모국어화자의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뒷받침하고 그 토대 위에서 본다면 동사가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시간보다는 장소가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거를 배우는 그 과목이 독일어의 구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 수업 안 들려고 할지 걱정이 되네요. 네, 제가 최근에 약 5년 전부터 법률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법률이 좀 더 언어적으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대학에서 법률 언어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과가 있거나 또는 법률 언어 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학자들이 모여서 법률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연구가 아주 드물고 거의 생소한 분야라고들 생각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법률 같은 경우에 특히 가장 대표적인 헌법에서도 오류가 많이 보여요. 헌법에 한 조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회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집회된다는 말이 여기서 틀린 말이에요. 집회하다라는 말이 자동사인데 여기에 수동 표현으로 집회되며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헌법의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글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건데 전문을 보면 약 분량이 A4 용지로 3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근데 한 문장인데 글자 수로는 약 340개 그리고 어절로는 90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가려고 했을 때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이 이 글의 취지를 나타내는 것인 만큼 즉 헌법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나타났을까요? 법의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거의 안 하고 또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들을 별로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독일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언어학회라든지 또는 법 언어 연구 뭐 하는 학과라든지 이런 게 있고 심지어는 그 독일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분데스타크에 법 언어 팀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죠.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 거기에 실제로 방문을 해서 현장의 어떤 상황을 봤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독일의 의회에서 이 법 언어 팀이 독일의 법의 재개정안을 일일이 검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회에는 그런 유사한 기구가 전혀 없고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뭐 여기저기 기사로도 좀 썼었고 강연 같은 데 가서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실현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고요. 이를테면은 제가 최근에 법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코퍼스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법령을 약 900 몇 개를 코퍼스화 시켜서 이거에 대한 그 어휘 목록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문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법률을 개정하거나 또는 새로 제정할 때 이러한 어휘 목록이나 구문들을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법률 또는 법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우리나라 법률들 또는 법령들이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그때 이러한 표현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갖고 사용된다면 훨씬 더 번역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응용 분야죠.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냥 응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어학의 기본 이론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응용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코퍼스를 활용한다든지 응용 대상을 법률로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론과 응용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사회적 여건도 녹록지 않고 학생 수도 많아서 이러한 뭐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동문국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일들 정도는 뭐 MT 정도 같이 간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인문대 국회가 있었지만 그거는 아주 정말 소수의 몇몇 학생들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이런 활동은 좀 해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뭐 이랬던 그런 기억들은 많지요 물론. 근데 이제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훨씬 더 좋아져 가지고 과에서 독일어 캠프 그다음에 원어 연극 그리고 워크숍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경우 예전에는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을 하는 것으로 대신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학생들 간에 어떤 모임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이 제안을 하여서 말씀드린 워크숍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게 한 5, 6년,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 선후배들이 같이 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교수님들이 같이 가니까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선후배 교수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주 개인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램으로써 진로 해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워크숍이 가장 우리 신입생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올해는 아직 우리가 언제 갈 수 있을지 코로나 때문에 장담을 못 하는데 아마도 2학기 때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진다면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걸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 1학년들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같이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동문국회인데 동문국회의 경우에 보통 우리 1, 2학년들이 중심이 돼서 하거든요. 그런데 1, 2학년들의 경우에 그 어려운 독일어 원작의 그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여름 한 2달 정도를 열심히 노력해서 무대에 올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버벅거리던 학생들이 무대에서 정말로 연기하듯이 정말 연기하는 거죠. 그렇게 잘 해내는 거 보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그 동문국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평생 이 동문국회에 자기가 스텝으로 했던 아니면 배우로 했던 잊지 못할 중요한 추억을 갖게 될 것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를 이루는다는 그런 성취감 또한 굉장히 컸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사회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분명히 여러 명이 같이 할 텐데 동문국회 그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문국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문학을 한 학생들의 진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물론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점으로 더 부각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도덕문학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 대학원에 갈 수도 있겠어요. 본인이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다면 꼭 도덕문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인문학 또는 다른 분야의 대학원으로도 공부하러 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만약에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고 정말 사회에 빨리 진출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면 또는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하고 싶다면 직장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우리 출신 중에는 대기업의 금융업 또는 언론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진출을 하는데 공직에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걸 찾는 것이겠죠. 제 생각에는 가급적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선후배하고 이야기하고 교수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섣불리 결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처음부터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다시 선택을 하고 다시 출발해야 되고 그러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되겠죠. 좀 더 진지하게 나에게 맞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들이 이미 팽배해 있죠. 그런데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의 위기 또한 이미 기회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벌써 20여 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우리가 10년도 안 돼서 인문학은 설 곳이 없겠구나. 그런 좌절감까지도 가졌었거든 실제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 인문학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많은 인문학 종사자들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체질 개선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아왔고요. 결과적으로 내외적인 그런 모든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좀 더 강한 소위 말하는 체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특히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하루가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변화무쌍한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기를 겪었던 우리들이야말로 인문학자들이야말로 또는 인문학을 공부한 학생들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선도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실제로도 여러 가지 현상에서 우리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것들을 문학에 또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의 위기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고 인문학의 위기는 이제는 없다. 약간의 과장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작년 신입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우리가 강의실에서 정말 얼굴을 맞대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2주 지나고 나니까 중간고사 지나면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그랬는데 결국 한 해가 덧없이 지나버렸죠.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한 해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신입생으로서 올 1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만약에 우리가 다시 대면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기쁜 마음이 크리라고 생각돼요. 저는 아마 올 2학기쯤이면 분명히 대면을 하고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요. 그게 꼭 실현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학년 모으시고 보통은 1월 달에 신년 할애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걸 못했어요.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신입생들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되는데 신년 할애식 때 졸업생들, 신입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 과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로 알고 인사하고 뭐 이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게 정말 아쉽고 앞으로 2학기 때 그런 계기가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그 계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워크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올 신입생 첫 학기를 비대면으로 시작하지만 2학기 때부터 짧고 굵게 신입생으로서의 활기찬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비록 우리가 대면은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대면하고 있잖아요. 좀 말이 이상하네요. 비대면으로 대면하고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서 그래도 너무 기쁘고요. 우리 학생회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2학기 때 또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대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때 봐요. 감사합니다.